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몽고 항쟁을 끝내고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오늘은 그 이후에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고려가 그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고려가 개경을 환도한 이후에 이제 원의 경우에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고려는 원나라에 망하진 않았지만 이제 원의 간섭을 받는 그런 속국이 됐고요. 이제 남은 건 일본이죠. 그래서 고려와 이 원나라의 연합군은 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원정을 단행합니다. 1차 원정 때는 둔전 경략사라는 걸 설치하고 약 병력 2만 5천 명을 이끌고 일본의 하카다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둔전 경략사라는 건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이 둔전이라고 하는 건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군부대의 어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그러니까 군인들의 어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어떤 토지가 이제 둔전이고요. 그 둔전을 관리하는 관청이 둔전 경략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이미 이 무렵에는 원나라 군이 몽고군이 고려의 일정 부분 주둔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과 고려의 약 2만 5천 명의 군대가 900척의 함대를 이끌고 일본 원정을 갔는데, 병력 자체는 대부분 원나라군이에요. 실제로 2만 5천 명 중에 고려군 한 5천 명밖에 되지 않고요. 하지만 전쟁을 위해 필요한 비용, 그리고 함선, 이것은 다 고려의 몫이었습니다. 하카다를 공격했지만 결국 내분과, 고려군과 원군 사이의 어떤 내분, 그리고 마침 불어온 태풍에 의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이 태풍을 대단히 고마운 바람이죠. 그래서 신이 보내준 바람, 신풍, 가미가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2차 침략을 감행하게 되는데 1차 때가 둔전 경력사를 설치하고 원정을 단행했다면 2차 때는 정동행성을 설치했습니다. 원래 정동행성의 이름은 정동행 중서성입니다. 우리가 중국 당나라 이후에 중국의 삼성 6부를 얘기할 때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얘기하죠. 예. 한마디로 원나라의 중서성을 설치한 거죠. 정동, 그러니까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동쪽 정벌을 단행하기 위한 중서성. 그래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1차 때보다 규모가 더 큰 대략 4만 명 정도고요. 또 여기에는 이미 송나라가, 남송이 원나라에게 망했기 때문에 고려군, 그리고 원나라, 그리고 송나라의 어떤 남송의 군대까지 해서 대략 4만 명 정도가 약 900척의 함선을 타고 일본의 하카다를 또 공격하게 됩니다. 또한 이 2차 원정은 1차 원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의도치 않은 강력한 저항과 또 태풍에 의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고려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해야 됐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이 좀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된 이 정동행성이 일본 원정에 실패했으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데 이 정동행성을 그대로 남겨놓고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 간섭을 위한 어떤 기구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동행성 안에 사법기관이었던 이문소라는 곳이 고려의 내정 간섭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훗날 공민왕이 이 이문소를 폐지하게 되죠. 자, 또한 몽고는, 원나라는 고려의 영토를 많이 할양을 받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나 총관부 이제 3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2개부터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령부는 서경, 평양인 서경에 설치가 되었고요. 자비령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나 총관부는 삼별초를 진압하고 원나라가 제주도에다가 설치한 것이고요. 바로
목마장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말을 키우기도 했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두 곳 다 충렬왕 때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원나라가 고려에게 다시 반환을 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쌍성총관부인데요. 자, 이 쌍성총관부는 강조를 하겠습니다. 워낙 시험이 좀 자주 나오죠. 나중에 요동정벌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영흥 지역에 쌍성총관부가 설치됐는데요. 영흥은 우리 이 원산만 바로 밑에 부분에 이제 화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화주가 바로 영흥인데요. 요 화주에다가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바로 철령 이북 지역을 원나라가 직접 통치하겠다. 바로 직속령으로 삼겠다라는 게 바로 쌍성총관부의 설치 목적입니다. 따라서 충렬왕 때도 동령부나 탐라총관부와 함께 이 쌍성총관부의 이 어떤 반환을 요구했지만 원나라는 들어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공민왕이 반원 자주개혁을 단행할 때 무력으로 고려군이 무력으로 원나라부터 다시 되찾는 땅이 바로 쌍성총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지도에서는 이 지역을 쌍성총관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원나라는 이제 고려보다 한 단계 높은 상국이죠. 충렬왕 때부터 고려의 세자들은 원나라에 머물고 원나라에서 원나라 황실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즉위를 할 때 이제 고려로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되는데, 따라서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 국가, 이제 부마국이라고 이제 칭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용어들, 특히 관청의 어떤 명칭들이 한 단계씩, 원나라보다 한 단계씩 좀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관제의 격하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고려에는 이성육부 체제가 있었죠. 바로 중서문하성 그리고 상서성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리고 성보다 한 급이 더 낮은 바로 부라는 명칭을 쓰게 되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합쳐져서 첨의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 다음 부, 부 다음 사. 자,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길 수가 있겠는데, 고려는 이제 성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성 대신에 부. 그럼 과거에 이성육부니까 부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가 되겠죠, 사. 이호 예병현공의 육부가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라는 4개의 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부는 사사로. 그리고 국가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중추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죠.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설치했던 중추원이 있는데, 이 원간섭계는 밀직사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밀직사. 그리고 어사대는 관리감찰기관인데 감찰사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의 이제 최고위 관리가 고려의 뭡니까? 고려의 수상 역할을 했었죠. 귀족의 어떤 대표 역할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문하 시중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런데 첨의부로 바뀌면서 이 문화시정은 첨의 중찬이라고 관직의 명칭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또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고려는 태조 때부터 조화종이라는 고려만의 묘호를 사용했었는데, 원간섭계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앞에 충자를 붙인, 좀 굴욕적이죠. 이런 충자를 붙여서 충렬왕, 충선왕, 충무왕 이런 식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민왕이 개혁을 할 때 충자를 빼고 이제 공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반원 자주개혁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민왕 때 이렇게 격화됐던 관제가 복구되기도 합니다. 자, 고려의 내정 간섭을 주도했던 기관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정동행성이 있습니다. 그죠? 정동행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2차 원정할 때, 2차 일본 원정을 단행할 때 설치됐던 동쪽을 정벌하는 관청이라는 의미로 고려에 설치가 됐었죠. 하지만 일본 원정에 실패하고도 고려에 그대로 남아서 대표적인 내정 간섭 기관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정동행성의 우두머리인 장은 바로 승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승상을 고려 왕이 이제 겸임을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이문소죠. 이 이문소는 정동에서 안의 사법기관으로서 반원 세력, 예, 원나라에 저항하는 이런 반원 세력들을 색출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훗날 공민왕이 폐지를 하게 됐죠. 또 만호부. 만호부는 중국 유목민족들의 전통적인 어떤 군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가구를 통솔할 수 있는 우두머리를 10호장, 그리고 뭐 100호장, 1000호장, 그 다음에 만호장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 만호부라고 하는 몽고의 군제가 이제 고려에 이제 설치가 됐었고요. 남부지방에 설치가 됐습니다. 또 순마소, 순마소는 원래 고려 무신정권 기간에는 그 치안을 담당하는 뭐 좀도둑이라든가 이런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삼별초가 있었죠. 원래는 야별초라고 했어요. 그죠? 치안을 담당하는 밤에. 그래서 야별초였는데 이게 이제 삼별초로 바뀌었고 삼별초는 결국 몽고와 이 고려의 정부군에 저항하다가 결국 진압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로 설치된 게 이제 순마소입니다. 순마소. 그리고 이 순마소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반원 세력들을 색출하는 어떤 감찰관으로 역할했던 게 바로 다루가치였죠. 이 다루가치는 몽고가 1차 침략한 이후부터 고려에 남겨둔 72명을 파견했던 그게 어떤 효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의 왕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고려의 왕은 원나라 황제의 사위, 부마로서 당연히 원나라의 황손인 그 황비, 이 고려의 왕비죠. 고려의 왕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양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심양왕. 요동 지역에 이 원나라가, 몽고가 고려의 어떤 왕 출신들을 또는 어떤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을 심양왕으로 임명해서 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는 그러한 역할로 언제 삼았었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원 간섭기에 고려 내부의 친원 세력으로서 성장했던 바로 권문세족들입니다. 특히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 가문, 기철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하는데요. 이런 권문세족들의 성장과 이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 왕은 일정 기간 원나라의 어떤 인질로 잡혀있다 와야 되는데 또 원나라와 황녀와 결혼을 해서 와야 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왕권이 매우 약해졌다. 자, 살펴보시면 고려서자는 원나라 수도에 인질로 잡혀갔는데 그것을 동로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몽고 말로는 이거를 뚫루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뚫루게. 인질입니다. 그래서 원에서 장가를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결국 사위였다. 원나라 황제. 그러니까 몽고의 공주 그리고 심양왕의 견제를 받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심양왕의 존재를 좀 강조하겠습니다. 옆에 보충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 게 바로 권문세족들이죠. 이런 권문세족들의 성장은 당연히 왕권의 약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정치적 간섭뿐만 아니라 원 간섭기에는 고려의 인적, 물적 자원이 대단히 약탈되게 되는데요. 아주 무리한 곡물, 심지어는 여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몽고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은 공녀라는 이름으로 고려의 여자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려에는 결혼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요. 고려의 여인들을 몽고가 원하는 숫자만큼 몽고에게 공녀로 바치기 위해서 결혼도감이라를 설치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고려의 백성들 중에는 자기 딸을 공녀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유부녀는 데려가지 않으니까 일찍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조혼이라는 제도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결혼도감을 설치해서 여인들을 끌고 갔는데 공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는 조혼이라는 게 성행을 했다. 그리고 수많은 특산물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매가 유명합니다. 매. 몽고인들은 매 사냥을 매우 좋아하고요. 당시 이 매를 해동청이라고 불렀는데
이 매를 잡아다가 매 사냥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 기관이 바로 응방이라는 기관인데요. 당연히 이 응방에서는 매를 몽고말로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몽고말에 좀 능숙한 자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 일부는 친원 세력으로서 크게 성장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나라가 이렇게 어떤 상하 관계로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고려에서는 몽고의 풍습이 유행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몽고의 풍습 중에 뭐 우리 전통 혼례에 보면은 뭐 연지, 곤지 이런 걸 찍고 뭐 족두리를 쓰고 뭐 하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몽고 풍습입니다. 앞머리를 밀고 뒷머리를 기르는 어떤 변발이라거나 긴 남성들이 입는 호복이라든가 이러한 몽고의 풍습. 고려에서는 몽고풍이 유행하게 되고요. 반면에 몽고에서는 고려의 풍습인 고려양이 유행하게 됩니다. 몽고풍과 고려양. 나중에 공민왕 때는 법으로 이 몽고풍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원 간섭기에 살펴본 것처럼 관제가 격화됐고 내정 간섭을 받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약탈이 아주 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주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요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좀 잘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민족의 침략과 간섭을 받는 시기, 당연히 민족 의식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단군이죠, 단군. 우리는 단군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조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정과 패기로서 북방으로 영토를 막 개척했던 좀 자랑스러운 역사, 바로 고구려와 이런 고조선의 역사를 강조하는 시점이 바로 어떤 원나라에 의해서 내정 간섭받는 어떤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 계승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규부의 동명왕편 또는 단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담고 있는 일련의 삼국유사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운기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어떤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한번 쭉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말로 한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신라 때 김대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김대문, 화랑새기, 한상기, 뭐 이런 저서들이 있죠. 따라서 이 김대문은 진골 출신으로 어떤 신라의 어떤 정통적인 어떤 풍습이나 어떤 지리에 대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대단히 어떤 주체성이 좀 강한 학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고려 초에 최승로와 같은 학자들이 대단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문벌 귀족들이 보수적 사대적이었다가 원 간섭기인 13세기 때 다시 이규보나 이승유와 같은 어떤 자주성을 강조하는 어떤 학자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조선 성종 때 우리 역대 시문집들을 모아서 편찬한 동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서거정이 편찬했던 동문선. 거기에 보면은 이것은 한과 당의 시문이 아니라 우리의 글이다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대단히 좀 자주성이 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으로 가게 되면서 중화 사상을 탈피한 우리 민족의 어떤 지리, 역사, 언어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등장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신채호, 박은식 선생님의 어떤 민족주의 사학 또는 애국계몽 사학이 우리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한 또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 간섭기에 고려의 자주성이 대단히 약화됐고 이제 고려 내부의 어떤 개혁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충렬왕은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들을 좀 약화시키고자 합니다. 권문세족들은 친원 세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기반으로 넓은 토지, 농장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고위 관직을 독점했고 또 채무관계에 있는 평민들을 불법으로 노비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렬왕 때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는데 글자 그대로
토지와 백성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관청이다 이런 의미죠. 하지만 곧 폐지가 됩니다. 별 효과가 없고. 하지만 훗날 이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신돈에 의해서 다시 설치가 됐고 이때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게 되죠. 예. 또 충렬할 때 대표적인 개혁가로서 이제 홍자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홍자번의 편민 18사. 당시 권문세족들의 어떤 권력형 비리들을 좀 개선하고자 나타나는 어떤 개혁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 개혁안 자체, 편민 18사라는 개혁안 자체가 아주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고려 내정의 내부의 어떤 모순, 사회적인 모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권문세족들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민 18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개혁의 대상이 이런 권문세족이 아니라 바로 하급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예, 이것이 홍자번의 편민 18사가 갖는 어떤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렬왕 때는 그나마 원나라와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아까 빼앗겼던 영토 중에 동령부와 이 탐라총관부가 폐지가 돼서 이 서경 지역의 땅과 제주도를 다시 고려가 반환받게 되는 그러한 시기도 했습니다. 자, 충선왕. 예, 충선왕은 일단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관료 정치 회복을 노력했다. 그럼 당연히 원나라한테 미움을 샀겠죠. 그래서 충선왕은 왕으로 즉위했다가 이러한 반원적 개혁 성향 때문에 다시 왕권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림원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림원은 승지방, 정방, 그리고 한림원, 이 세 개 기관이 갖고 있던 기능을 한 군데 모아놓은 그 기관이 사림원입니다. 승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명 출납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었고요. 정방은 좀 중요하죠. 예, 최우 때 인사행정권을 독점했던 것이 바로 정방입니다. 그죠? 원 간섭기에도 권문세족들이 이 정방을 통해서 고위관직을 좀 독점을 했었는데 충선왕 때 일시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림원은 도서를 관장하면서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했었는데 이 세 개를 모두 폐지함으로써 그 기능을 한 군데 몰아놓은 게 바로 사림원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사림원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정치 세력화되는 것은 공민왕 때부터지만 이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건 바로 이 충선왕 때 사림원이 설치되면서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개혁을 위해서 의엄창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요. 국가가 가장 손쉽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물품을 국가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전매제라고 하죠. 바로 이 충선왕 때는 소금과 철을 전매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좀 확보하고자 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충선왕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만권당의 설치입니다. 만권당. 이 만권당은 원나라의 수도인 북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충선왕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났을 때 원나라 북경에다가 수도에다가 설치한 학술기관입니다. 학술기관. 그래서 이 만권당에는 고려의 학자들이 많이 넘어와서 이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학문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의 성리학이 대단히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고려의 성리학이 들어오는 건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분이 성리학을 처음 소개합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발전과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만권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권당에서 주로 공부했던 사람 중에 백이정이라는 분과 이재현
이재현이라는 분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특히 이 이재현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그 제자로 이제 이색이라는 분이 있고요. 이 이색의 제자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뭐 정몽주, 정도전, 조준, 하륜 뭐 이렇게 조선 건국과 관련된 고려 말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이 이색의 문인이었고요. 이 이색의 스승이 바로 이재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만권당이 바로 고려의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성장과 매우 밀접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조맹부라는 원나라의 어떤 학자와 교류하는 가운데 조맹부체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고려 말의 이암, 그리고 조선 전기로 가게 되면 그 세종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 뭐 이러한 분들이 조맹부체로 가장 이제 유명했던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충수광인데요. 충수광. 여기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충수광 때의 찰리 변위도감, 충무광 때의 정치도감. 예, 이거는 같아요. 자, 어떤 의미에서 같냐면 아까 충렬왕 때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됐고 다시 공민왕 때 만들어지는 게 전민변정도감이었죠. 찰리변위도감과 정치도감도 마찬가지로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 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일환에서 그러한 목적에서 설치된 기관들입니다. 크게 성과는 없었고요. 자, 충수강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은 이제 입성책동이라는 것인데요. 충렬왕, 충선왕 그리고 이렇게 충수강까지 연달아서 어떤 반원 자주 개혁과 함께 특히 권문세족들을 약화시키자 하는 이런 개혁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게 되자 권문세족들이 이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은 아예 고려를 폐하고 고려라는 나라를 이제 폐하고 원나라, 몽고인 원나라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입성책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려를 원나라의 한 직송령으로 하나의 지방인 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어떤 권문세족들의 요구, 그것을 입성책동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신진사대부들에 의한 어떤 그 반발에 의해서 결국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입성책동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책동을 통해서 권문세족들이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사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충무광 때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반원 자주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민왕입니다. 그죠? 그럼 공민왕 때 강력한 반원 자주개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남쪽의 중국 한족들이 수립한 명이라는 왕조가 이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원나라가 점점 밀려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원명 교체기라고 부르죠. 바로 이러한 원명 교체기의 틈을 이용해서 곧 원나라가 세력이 좀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반원 개혁 정치를 공민왕이 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을 크게 목적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본다면 첫째는 대내적으로는 왕권은 강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자주성의 회복이겠죠. 그래서 먼저 왕권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정방을 폐지합니다. 자, 정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최우 때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치가 되었었고요.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인사권을 독점하는 이런 폐단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충선왕이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으로 그 기능을 넘긴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 정방이 부활하겠던 것이죠. 그래서 공민왕 때는 정방을 확실히 폐지하고 그 인사권을 문관은 2부가, 무시는 병부가 각각 담당하도록 이관을 시켰습니다. 또 전민변정도감을 이제 설치했는데요. 자, 이거는 별표로 하겠습니다. 아까 충렬왕 때 한 번 설치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때는 이제 승려 출신 신돈이 설치를 했는데요. 공민왕은 한번 그 흥왕사라는 절에 갔다가
자신의 측근인 이용이라는 사람한테, 김용이라는 사람한테 이 배신을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한번 경험한 공민왕은 권문세조금 개혁의 대상이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고요. 신진 사대부들 또한 아직 세력이 미약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격이 이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공민왕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권문세족도 아니고 신진세조 제3의 인물을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승려 출신인 신돈이 등용이 됐고요. 이 신돈에 의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상태로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전민변정도감이 설치가 됐습니다. 또 공민왕 때는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해서 권문세족들과 이제 맞서게 되죠. 특히 이 신진사대부들은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성균관을 통해 유학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이제 신잡의 성장의 배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균관, 원래 고려의 국립학교는 국자감입니다. 그죠? 국자감. 그런데 이제 충렬왕 때 성균관으로 이름을 한번 바꿨다가 다시 공민왕 때 사실은 국자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국자감으로. 그러니까 공민왕 때는 성균관을 국자감으로 바꿨다가 다시 공민왕은 또 성균관으로 바꾼 거죠. 근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균관으로 바뀐 이후에 국자감에 있었던 기술학부가 사라진다는 거죠.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성균관은 오직 유학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유학적 기능이 강해지죠. 따라서 성리학자인 신진사대부의 성장에 크게 이제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성균관의 책임자인 성균관 대사성은 바로 이색이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이색의 제자들인 정몽주나 정도전, 조준 이러한 사람들이 정계에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바로 이 성균관의 강화입니다. 자, 다음 이제 반원 자주 정책을 보면 당연히 친원파를 숙청해야 되겠죠. 친원파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공녀로 착출돼서 원나라에 갔다가 원나라 황제와 결혼을 해서 황후가 된 기황후의 집안, 그 집안의 기처를 숙청함으로써 친원 세력들을 격파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고려의 내정 간섭에 활용되었던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정동행성을 폐지한 게 아니라 정동행성 안에 사법부인 이문소를 폐지한 것이죠. 또 한 단계씩 낮아졌던 이 관제를 원상태로 복구하게 됐고요. 원나라의 연호를 폐지함으로써 고려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몽골풍을 금지했고요. 또 무력으로 원나라한테 빼앗겼던 쌍성총관부, 바로 화주, 영흥에 설치됐던 쌍성총관부, 그래서 요 이북 지역을 무력으로 이제 되찾게 됐습니다. 나중에 원나라를 밀어낸 명나라가 이 쌍성총관부를 요구하게 됐고요. 고려는 이 쌍성총관부를 요구하는 명을 오히려 공격하고자 했죠. 이게 바로 최영, 우왕과 최영의 어떤 요동정벌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쌍성총관부, 바로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공민왕의 이런 강력한 왕권 강화와 반원 개혁 정책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원인을 보시게 되면 첫째는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이 신돈이 결국 모함에 의해서 결국 제거가 됐고요. 또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해왔던 이 신진 사대부들은 아직은 권문세족과 맞서기에는 아직 세력 좀 미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망하지 않았던 명한테 밀려나고 있지만 아직 망하지는 않았으니까 원나라의 압력과 또 원나라를 등에 업고 있는 이런 권문세족들의 반발이 매우 강했겠죠. 그 와중에서 결국 공민왕은 시해됐고 결국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등장했다는 것. 이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겠죠. 통일신라 말기에 촌주 출신들이었던 이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고려라는 새로운 사회, 중세라는 새로운 사회를 개창했듯이 이제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하면서 조선이라는 근세 사회를 여는 새로운 주체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받았던 14세기에 이들의 침략을 막아낸 어떤 국민적 영웅이었던 이성계를 대표로 하는 바로 신흥 무인 세력들의 등장이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권문세족들을 누르고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홍건적은 말 그대로 머리에 이제 붉은색 어떤 두건을 둘러쓴 그런 도적대들이죠. 홍건적은 중국 한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나라는 몽고인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몽고인이 제1계급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슬람인들을 우리가 이제 서역인들을 생목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생목인이 이제 두 번째 계층이고 세 번째 계층이 이제 고려인이라든가 거란 여진처럼 같은 유목민이라거나 이제 고려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요. 가장 몽고인들에게 가장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남송인들이에요. 중국 한족들이죠. 그래서 이 한족들이 이 몽고가 지배했던 원나라 시절에 가장 불만이 강했고요. 이런 한족들이 중심이 돼서 중국 남부지방에서 생겨난 이 도적대를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우두머리가 바로 주원장이고 이 사람이 명나라를 건국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이후에도 나머지 이 홍건적 세력들이 존재했었는데 이들이 바로 고려를 몇 차례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침략 때는 서경을 함락시켰고 2차 침략 때는 개경을 함락시켰지만 결국 이방실과 이승경 그리고 이성계의 최영과 같은 이런 장수들에 의해서 홍건적의 난은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왜구, 해적들이죠. 당시 일본은 중앙 정권이 중앙의 막부가 지방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좀 통제력이 약했죠. 그래서 쓰시마 섬을 근거지로 하는 바로 이런 해적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 해적들을 우리가 이제 왜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구를 이제 토벌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최무선이라는 분은 원나라부터 들어온 화약을 고려가 이제 독자적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이 최무선에 의해서. 그래서 화약과 이 화포, 화약을 이용한 무기인 화포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이 화통도감이고요. 나중에 이 화통도감은 지나치게 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그래서 신진사대부 중에 한 명인 조준의 건의로 물론 폐지가 되긴 해요. 중요한 것은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함으로써 왜구를 토벌한 가장 대표적인 해전이 이제 진포해전이라는 것.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금강 하류 부여에서의 홍산대첩, 최영이 이끌었죠. 그리고 지금 전라도 남원 지역에 있었던 황산대첩, 이성계가 주도했고요. 관음포대첩 그리고 쓰시마 정벌까지 자 이렇게 왜구를 토벌했습니다. 쓰시마 정벌은 이제 두 번 나오죠.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박위라는 분이 또 한 번 쓰시마를 정벌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무죠. 고려 말이 박위고 조선 세종 때는 이종무라는 분이 쓰시마를 정벌을 했었죠. 이 부분은 뭐 자세히 정리하신다보다는 주로 지도를 놓고요. 지도를 놓고 한번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진포, 홍산 그리고 예를 들면 관음포가 어디냐? 관음포는 지금의 남해 거제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하는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의 대관계 이후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고 그 원나라 간섭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중세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경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죠. 예, 첫째는 수취제도입니다. 그죠? 예, 세금, 조세제도.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토지제도죠. 토지제도. 고려의 경제, 그 중세 경제는 그 중에서도 토지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과 농업, 상업, 수공업, 무역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